그러면 오늘 7월 1일 우리 울떡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우리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찬우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일본 에이쿄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뜻이 있으셔서 일본에 이제 가셔서 연구원으로 오랜 시간 연구하시면서 계속 북한에 아주 천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많은 도시를 다니셨고 실제로 그래서 명실공히 북한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도시를 부탁드릴까 뭐 청진도 부탁드리고 싶고 막 여기저기 많았는데 원산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찬호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원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찬호 교수님, 예,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면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대학교대학의 이찬호라고 합니다. 뭐 도쿄에서 산지 먼저 꽤 오래돼서 뭐 저는 국적도 일본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과 좀 더 마음이 멀어지는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우리 또 정진호 교수님께서 좋은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한동의 포럼도 이제 제가 알게 되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하고 또 연구했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하고 이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마음속으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 또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러저러한 뭐 관계 개선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본이 생각하는 뭐 이런 한반도에 대한 생각들이 그렇게 또 간단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으로서는 일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경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동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드림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국가와 국가의 협력 또는 국가를 넘어서서 경계를 넘어서서 개개인들이 하나의 그 사람으로서 서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택해 주신 이제 도시는 이제 원산이라는 도시인데요. 제가 이제 만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아, 예. 그 세계를 향한 해양문화도시 원산이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겠는데요. 뭐 사진 두 개, 하나는 이제 원산 항해의 모습이고, 하나는 이제 원산 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항만과 이제 철도, 여기 이제 말하자면 물류의 예, 거점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막 끌어다 놓아 봤습니다. 이제 원산 이제 그 미래를 향한 의미를 찾아가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봤는데, 뭐 제가 아까 소개됐었습니다만 학부를 이제 국사학을 전공해서 뭐 옛날 얘기를 찾는 걸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원산의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하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원산이라는 말은 지금 으뜸 원자를 쓰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둥글 원자를 썼다고 합니다. 고려 시대에 그 둥글 원자 원산이라는 표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마늘처럼 둥글게 생긴 산, 뭐 삼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만 그 산을 끼고 있다고 해서 이제 원산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 이후로 올라가면 이전으로 올라가면 물과 산이 있는 고을이란 뜻에서 이제 메시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원산은 그 지리적으로 물과 산이 만나는 곳이다. 즉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항구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렇다면
물자와 사람이 떠나고 들어오고 만나는 곳이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대륙문화와 해양문화가 서로 섞이는 곳이 원산이라는 곳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해에서는 가장 그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이 원산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뭐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에 이제 그 위에 둥글게 생긴 산이 이제 삼봉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갈마반도와 호도반도가 이제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산포, 원산만을 지금 이제 원산만이라고 하죠. 옛날 영흥만인데, 왼쪽 쳐다보고 왼쪽으로는 이제 안변, 남쪽으로는 안변이고 북쪽으로는 문천, 영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원산 시내를 흐르는 이제 적전천이라고 하는 이제 강이 뭐 있습니다. 뭐 이렇게가 뭐 원산의 이제 모습이죠. 그 아담한 폭우의 모습을 19세기에도 먼저 그렸습니다만, 근데 이것이 이제 근대 이전의 조선 시대에는 사실은 크게 중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바다를 끼고 있는 포구라고 하는 것은 중세 봉건 왕조 입장에서는 농사와 그 주민들의 정주를 중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다는 방어의 대상이고, 특히 이제 일본 왜구로부터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명나라와 조선의 기본 정책이 이제 쇄국 정책이어서 바다에 근접해서 별로 사람들이 살게 하지 않았던,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공도 정책이라고 해서 사람 살게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왜구가 될까봐, 해적이 될까봐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조선 시대에 중시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근대 이후에 막 개황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던 거죠. 그럼 조선 시대의 이 함경도 동해 지역의 정치 중심은 이시조선이 이제 막 발흥했던 것이 이제 함흥이기 때문에 정치 중심은 이제 함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산이 있던 그 영흥만 지역은 이제 원산보다는 원산의 위에 있는 영흥과 원산 아래에 있는 안변이 큰 이제 금야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안변 남대천을 끼고 있는 큰 평야 지역이어서 이제 그쪽이 중심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원산 영흥만 지역은 이성계의 조상들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고조부인 이제 목조가 전주에서 나와서 뭐 삼척을 거쳐서 또 도원까지 이제 가서, 도건이라는 데가 지금의 원산 문천 지역이 조선시대까지는 도건으로 이제 불렸는데 그 도건에서 살았죠. 지금의 원산 시 안에 그 덕전천에 있는 평야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만강 하류 지역 경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몽고의 다루가치 벼슬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한사인데, 막 그 아들이 이제 익조 이행리가 이제 경흥에 살다가 다시 여진족에 쫓겨가지고 거기 두만강에 있는 적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태어난 그 도건으로 원산으로 다시 회귀를 해서 원산에서 살다 죽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고려 조선 시대에도 이 함경도 해안을 따라서 이미 해운 교통로가 있었다는 것이 이 태조실록에도 막 그대로 적혀 있죠. 뭐 태조실록의 글을 좀 제가 따왔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목조 이한사의 아들인 익조 이행리나 도조 이춘, 환조 이자춘,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시조선을 세우는데, 조선 왕조를 세우는데 그 부인들을 보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부인이 다 영흥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행리 부인이 안변 최씨고, 이춘의 부인이 뭐 그중에서 이제 영흥조 씨, 영흥조 씨가 그 뒤로 이제 한양조 씨가 돼서 대단히 이제 그 계곡공신들이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이 조씨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자춘의 부인도 영흥 최 씨이고, 영흥 최 씨고 이제 태조 이성계의 부인, 첫째 부인이 안변 한 씨입니다. 그러니까 영흥 최 씨하고 안변 최 씨는 이제 경주 최 씨의 반계죠. 그래서 신라 경주 최 씨가 이제 이쪽 영흥만 쪽에 들어와서 이제 그 지주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 씨인 이제 이성계 집안이 들어가서 결합을 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이제 갖게 됐다고 보는데, 근데 지도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성계 지반의 외척이 원산 문천의 그 위에 있는 영흥 지역과 그 아래에 있는 안변 지역이죠. 그것으로 보셔도 딱 느끼겠습니다만 큰 평야지대는 영흥 안변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함흥에 있는 함주 평야 지역이 이제 동해안에서는 제일 큰 농사 평야 지역이죠. 사람들도 주로 그쪽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전주시 이성계 집안은 이쪽에 토착 세력인 안병과 영흥의 이제 외척의 이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조선을 이제 개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에, 그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 조선 왕조의 개국을 보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농담이었습니다만. 근데 이 가운데 도건이라는 데가 있고 도건에 있어서 아래쪽이 원산, 지금의 원산이고 위쪽이 이제 문천, 문평이라고도 불렸던 이것이 이제 이성계 집안의 이제 본거지였고 그래서 안변 세력과 영 세력을 합치면서 결합하면서 이제 한 4대에 걸쳐서 힘을 형성하고 몽고에 들어가서 이제 몽고에 귀화해가지고 이제 다루가치라는 벼슬을 얻어서 이제 고려의 변방에서 세력을 이제 키웠던 것이 이제 이씨 집안이죠. 그래서 그 중심을 영흥도 아니고 안변도 아니고 함흥에다가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두고 컸던 이제 세력이 조선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는 이 도건, 안변, 영흥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조상들이 묻혀 있는 데인 거죠. 그 익조 지릉도 있고 그리고 익조의 부인인 최 씨의 그 숭릉도 뭐 있고 해가지고 일본이 개항을 처음에 1876년에 한국과 그러니까 조선과 개항을 그 이제 해서 1880년에 원산이 개항될 때 첫 장소는 사실은 영흥 쪽에 큰 이제 평야지대가 있는 쪽에 그쪽을 이제 개항해달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죠. 근데 조선 왕조가 그쪽에는 이성계가 태어난 그 준원전이라고 하는 영흥 본궁이 있었죠. 그래서 이성계의 어머니가 이 영흥 사람이고 이쪽은 절대로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뭐 타협해서 이제 지금의 원산을 개항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조선 왕조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인데 1880년에 이제 개항을 그래서 원산이 선택이 돼서 이제 개항을 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국제적인 이제 그런 그 교육 도시가 됩니다. 원산을 선택했던 것은 이제 영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동해 진출하는 군사력에 대비해서 일본이 군사적 관점이 처음에는 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배와 수탈의 통로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일본 제국을 위한 이제 산업 개발, 특히 이제 1910년에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이제 원산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원산에 모여 살게 된 이제 조선의 이제 백성들은 피지배를 넘어선 스스로의 근대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활동과 운동을 원산에서도 벌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해방 후 5년 만에 6.25 전쟁에서 원산이 제일 많은 이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간 분들은 잘 알지만 원산 폭격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체벌도 있었습니다만 1950년 6월에 전쟁이 시작이 돼서 7월부터 1953년 7월에 휴전이 될 때까지 만 3년 동안 사실상 거의 매일 원산은 그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쑥대밭이 되었었죠. 이제 그런 속에서 다시 복구를 하고 지금의 사회주의 시대를 이제 원산은 이제 그래서 북한의 정책이 이제 자립경제를 위한 이제 산업 개발을 다시 하게 돼서 재련 사업이라든가 조선소, 철도, 수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원산을 해양 문화 도시로 키우면서 해양 스포츠 그리고 북한에서 해양 스포츠가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소년단 야영소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의 잼버리 같은 것이 이제 국제 소년단인데 거기에 야영소가 원산에 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주로 이제 소련과 일본과 교류를 하는 그런 교류의 거점으로 이제 성장을 해갔습니다.
근데 이런 근대의 이제 물자와 사람의 이제 국제 이동을 이제 실제로 뭐 추진했던 것은 이제 일본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본 이제 회사의 선박이 일본의 나가사키나 코베 그리고 중국의 홍콩, 상해, 천진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하고 이제 연결을 시켰죠. 그 원산항이 제일 좋았던 것은 서해와 달리 이제 간만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리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탐을 냈고 영국도 러시아의 그 남아 진출에 막기 위해서 원산을 이제 탐하기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본이 차지한 이후로 원산항을 통해서 조선의 쌀, 콩, 그리고 소가죽이 그리고 수산물, 인삼, 금 등이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소가죽이 일본으로 이제 많이 나간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소가죽으로 이제 군화, 일본군의 군화를 조선 소로 주로 만들었죠. 그리고 콩과 쌀은 이제 일본의 이제 식량으로 많이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들어온 것은 이제 면직물, 성냥, 양초 같은 물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면직물들이 이제 부산과 원산을 통해서 주로 들어오면서 조선의 전통 산업이었던 그 면직업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인도의 면직업이 영국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조선의 면직업이 일본에 의해서 붕괴되는 것과 거의 같은 이제 궤를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원산에서는 이제 쌀과 콩의 수출을 막는 이제 방공령 사건도 나오게 되고 뭐 이것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하면서 거꾸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이제 묻지 못할 사건도 생기고 그리고 청일전쟁, 로일전쟁에서 원산이 이제 일본군의 상륙 지점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청일전쟁에서 원산으로 상륙한 이제 일본 그 부대를 원산지대라고 하는데 그 평양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가서 남쪽에서 올라간 세력하고 해서 평양의 청나라 군대를 이제 몰살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기는데 원산 상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일전쟁 때 이미 인천 밑에서 상륙 작전을 해서 올라가고 원산에서 상륙 작전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과 그다음에 원산 상륙 작전이 있었는데 6.25 전쟁 때 메가더가 그렸던 그림이 사실 청일 전쟁에 일본군의 중국과 싸웠을 때 승리했던 것들이 많이 모델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원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인 군사적 거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에서도 이제 원산이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상륙이 되는데 러일 전쟁 때는 이제 원산에서 상륙해서 평양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한경도를 따라서 쭉 위로 올라가서 회령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군대를 이제 위로 올라가는 왜냐하면 러시아와 전쟁이기 때문에 원산에서 평양으로 안 가고 이제 청진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원산이 두 번의 상륙 작전에 이런 거점이 되기도 뭐 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요. 에,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1905년에 죄송합니다. 1909년에 이제 이렇게 저격을 해서 이제 살해를 하는데 뭐 그걸 위해서 1907년에 이제 원산항에서 준창호라고 하는 이제 무역선을 타고 가죠.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로 이제 바로 가려고 이제 했는데 해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해주에서 남포 가서 살다가 남포에서 애국개몽운동 학교도 세우고 하시다가 이제 독립운동의 뜻을 두고 이제 해주에 있는 부모를 찾아가서 만나서 하직 인사를 하고 한성으로 와서 거기서 경부선을 타고 그때 경부선이 이미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경부선을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러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배가 원산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여 가지고 다시 원산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원산에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원산에 있는 카톨릭 본당의 신부한테 베텔 신부인가 하는 분한테 이제 비자를 러시아 비자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제 원산에 있는 베텔 신부가 비자 주는 걸 이제 도와주지를 않고 해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배를 타고 청진에서 내려가지고 간도로 육로로 들어가서 육로로 러시아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길을 선택을 하시죠. 뭐 그렇게 해서 하산 지역에서 국내 진공 작전도 하시다가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가셔서 거기서 이제 하얼빈으로
이렇게 가시는 이제 일련의 저는 안중근 의사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원산이 이제 그러한 제국주의가 열어놓은 국제 항로의 길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그 독립운동을 하신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런 길을 따라서 하얼빈까지 이제 또 가신 역사가 있습니다. 원산의 근대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 원산은 평양보다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평양보다 서울에 더 가까웠습니다. 원산 사이에 이제 추가령 구조국이라고 하는 조지대 통로가 있어서 식민지가 되자마자 경원선이 1914년에 이미 개통이 되죠. 총독부, 그러니까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점령에서 경원선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바로 경원선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1920년대에는 청진, 해령까지 바로 이어지는 한경선이 이제 개통이 되고 평원선은 평양과 원산을 잇는 거는 이제 산맥 때문에 1941년에 이제 개통이 돼서 원산은 경제지리적으로는 평양에 더 가까웠고 그래서 서울에서 금강산 보기 위해서 금강산 가다가 또 원산도 가고 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평양보다 원산에 서울에 더 가까운 원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당시에 원산 인구가 11만 명이어서 북한 지역에서는 평양, 청진, 신의주, 함흥과 함께 인구 10만이 넘는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 11만 명이 6.25 전쟁 중에 6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그때 미국의 폭격으로 돌아가셨죠. 그것이 이제 2008년에 이제 센서스 조사에서는 36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고 그리고 해산물 그리고 워낙 유명한 이제 명사십리 그리고 송도원 유원지 같은 휴양지가 있고 금강산도 지척이라서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금강산과 함께 원산은 선망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지도이긴 한데 이 지도를 보면 계양지는 이 지도상으로 보면 적전천이 있는 이 황무지 지역이 이제 계양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변 쪽에 많이 조선 사람들 살고 문천 영흥 쪽에 농사 짓는 쪽에 이제 주로 살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이 황무지를 계양지로 이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항만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 장독섬하고 연결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지도를 그린 거 보면 오른쪽에 이미 항만이 이렇게 건설된 걸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 항만이 건설된 게 1880년대, 90년대인데 지도 위치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산항 위치가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지도상으로는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지도들이 이제 있었고 이 적전천 따라서 지금은 이제 원산 평양 고속도로가 이렇게 쭉 나 있죠. 이 원산항은 이제 1880년에 개항된 이후에 82년에 이제 원산 보면 춘일정이라고 하루가 마치라고 일본말로 읽는데 이쪽 지역에다가 이제 소규모로 부두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신 이제 그 항만이 이제 만들어지고 1884년도에 죄송합니다. 이제 방파제도 이제 만들고 해가지고 1906년에 이제 개축도 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져서 1914년 이후로 다시 중축 공사를 하고 해서 연간 화물 능력이 40만 톤, 39년에는 화물 처리량이 한 85만 톤, 그리고 일본과 조선 사이의 동해 횡단 항로가 니가타에서 원산으로 가는 항로가 1918년에 이제 개설이 되면서 원산이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그 항로 루트가 되는데 이 항만을 개설한 데가 일본의 유명한 이제 오크라 구미라고 합니다. 대창 구미인데 지금의 이제 일본의 대성건설이라고 합니다. 다이세 겐세스라고 합니다. 대성건설이 일본에서 서열 한 2, 3위 정도 되는 큰 이제 제너럴 컨스트럭션 종합건설회사인데 그 이제 위가 이제 대창구미죠. 이 대창구미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부산항을 건설한 데가 이 대창구미입니다. 부산항 1호부두, 2호부두, 3호부두 그리고 이어서 원산항을 건설하는 데가 이 대창구미죠. 그래서 원산항과 함께 이 부산항의 1호부두의 이름이 그 동네 이름이 법정동 이름이 지금도 대창동입니다.
부산 사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법정동 이름이 대창동이어서 한국 분들은 그 이름이 큰 창고가 있다 해가지고 대창동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대창이라는 이 건설회사 사장이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부산항을 만든 거여서 상당히 이름이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대창동 이름은 바꿔야 되는데 70년이 지나도록 대창동 이름을 바꾸지 않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창구미가 이 원산항도 건설을 했습니다. 또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극복을 이름 하나도 극복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좀 저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하루가 맛집은 이제 원산에 있는 이제 원산 신사 쪽에서 원산항에 좀 오르는 장덕산이라고 장덕섬이 있고 장덕산이 있는데 장덕산에 이제 원산 신사를 짓고 원산 신사 쪽에서 원산항을 바라보는 여기가 이제 원산항이죠. 원산항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30년대 원산 당시의 이제 지도인데 원산항이 있고 여기가 황무지였던 지역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도시로 건설을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일본인 거주 지역이고 원래 조선 사람들이 살던 데는 이렇게 쑥 들어온 만으로 되어 있는 원산리라고 하는 데가 주로 지금 조선인 거주 지역이어서 일본인 거주 지역과 조선인 거주 지역이 원산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원산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거의 보지 않고 학교도 관공서도 다 달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더더욱이 조선 사람들을 생활하는 모습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딱 중간 지점에 원산역이 있었던 거죠. 원산역에 내려서 조선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고 일본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북쪽 지역에서 일하는 조선 사람들이 사무원들이 이제 여기 걸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일하는 사람만 일본 사람들은 보게 되는 생활 거주 공간이 그리고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도 원산의 일제시대 기록을 보면 조선인은 조선인들끼리 스포츠 축구대회라든가 야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하고 일본인들은 일본인들끼리 따로 하죠. 그리고 일본인 학교도 다 일본인 거주 지역에 있고 여기 아주 극소수의 조선 학생들이 다녔고 조선 학생들의 조선의 보통학교라든가 고등보통학교는 다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라든가 다 이쪽 조선인 거주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두 민족이 따로 사는 것도 이게 조선의 여러 항만들이 부산도 있고 여러 항만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원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렇게 살게 됐던 데가 이것도 이제 원산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일제시대에 이게 원산이 이렇게 상업과 물류의 거점들이 되면서 공업시설들은 이제 문천 지역이라고 문평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었던 문천 지역에 제련소, 제철소, 정유소 그리고 시멘트, 석탄 지역의 이제 공업 지역이 위쪽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적전천이라는 데가 이 노란 선으로 제가 그린 데가 이 적전천이 이렇게 두 개의 길로 이렇게 수로가 이어져서 원산 시내로 들어오는 길과 원산 바깥을 나가는 길이 그 사이에 송도원 해수욕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일본의 이제 큰 강간 회사인 이제 일본 강관 원산 제철소 일본 강관이 왜 유명하냐면 포스코가 생길 때 포항제철이 생길 때 포항제철의 기술 지도를 한 이제 일본의 회사가 하나가 이제 신일본제철, 일본제철소고 또 하나가 일본 강관입니다. 이 두 개 회사의 기술자들이 포항에서 상주하면서 포항제철을 건설할 때 많은 기술 지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강관의 이 원산에 제철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원산 제철소 출신의 일본 강관 기술자들이 포항에서 지도를 했었죠. 그런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원산에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스미토모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금속회사 스미토모 제련소가 원산에 있고 이 스미토모 제련소가 지금의 문평제련소 북한에서 유명한 문평제련소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얄 더치 쉘의 이제 석유 제휴 회사가 그 위에 있었죠. 이 로얄 더치 쉘의 이제
제휴회사 이름이 이제 선라이징 제휴회사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선라이징 제휴회사가 왜 유명하냐면 1928년, 29년에 원산 총파업이 있을 때 원산 총파업이 시작한 곳이 이 로얄 더치셀의 선라이징 제휴회사에서 총파업에 도화선이 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인 십장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하고 폭행한 사건이 생기면서 그것을 이제 민족적 차별이라고 조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원산 항에 있는 항만 부두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해가지고 이쪽 제휴회사로 가는 물건들을 원산 항에서 배로 실는 걸 거부하면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원산 총파업이고, 그래서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 수개월, 1년 정도의 파업을 한 그런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쪽 지역들에서 발생한 이제 사건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원산의 일제시대의 모습이었고, 근데 이 1937년에는 원산 양양의 동해 북부선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됐고, 물론 경원선이 14년에 개통이 됐고, 41년에 평원선이 개통이 되고, 28년도에 해령까지 이어지는 한경선이 개통이 되고, 동해 연안으로 이어지는 항로가 생기면서 이 원산은 이 동해 지역의 수산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모여서 서울과 또는 평양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물류의 중요한 큰 거점 지역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되죠. 뭐 이러면서 원산은 그런 곳이 되고, 그러면서 정치 행정은 함흥이 중심이고 경제는 원산이 중심이 됩니다. 뭐 중국처럼 뭐 얘기하자면 함흥은 중국의 국경이 되는 거고 원산은 중국의 상해 같은 곳이 이제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동해 두 거점들이 일제시대의 형성이 되게 됩니다. 뭐 그런 속에서 우리 이제 사람들은 원산에 이제 모이면서 원산이 개항되자마자 원산에 살던 원산리에 살고 안변에 살던 분들이 돈을 모아서 민족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되는 이제 근대적인 교육기관, 아동교육기관의 원산 학사를 만들게 되고, 이게 이제 원산에 있는 남산, 원산 뒤에 남산이라고 있는데, 그 남산 밑에, 요 위에 있는 데가 남산인데, 그 밑에 이렇게 원산 학사를 만들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우리한테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920년대 원산 총파업이 생기게 되는데, 원산 총파업에는 뭐 재밌는 것은 이것이 이제 노동연합회로 산별 노동조합의 이제 그런 모습을 지니면서 지역적인 전체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되는 노동연합회로 형성되었다는 이제 그런 측면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그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말하는 이제 소비조합도 있고, 그 소비조합이 노동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간호사들이라든가 조선인들의 의사들이 노동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에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미 1920년대에 소비자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런 바탕들로 인해서 장기적인 총파업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 운동, 근대 지식, 그리고 근대적인 그 사회 운동, 이런 것들이 원산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원산이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의 이제 한 지방으로 원산이 다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1945년 9월 19일 날 이제 김일성이 소련배를 타고 원산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원산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날이 45년 9월 19일이 추석날이었어요. 그래서 추석날에 원산에서 이제 원산이 뭐 김일성의 고향도 아니기 때문에 그 원산의 이제 가장 대표격인 리주아 남노당, 노동당, 조선공산당의 넘버 2였던 이제 이주아를 이제 만나게 되죠. 이주아를 같이 만나서 식사를 저녁을 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많이 김일성이 이주아를 비판했다 하는 글들이 이제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주아는 이제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 같은 사회주의의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일성의 이제 노선하고 조선공산당의 이제 이 노동운동의 노선하고 좀 많이 달랐죠.
김일성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노동 있는 사람은 노동이 돼서 민족 통일을 그리고 민족 해방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런 이제 독립과 해방 그리고 이제 범인민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좀 폭넓은 통일 전선을 그 당시에는 또 중시했던 사람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이주환은 좀 더 색깔이 빨간 사람이었죠. 그래서 노동 운동이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 좀그 뭐 여러 가지 언쟁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 김일성은 이제 원산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근데 이주화 자신은 상당히 지식인이었어요. 1905년에 그 유명한 이제 북청 물장수 물 팔아서 자식과 동네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켰다고 하는 북청 출신이죠. 그래서 도쿄의 일본 대학에 유학까지 한 사람인데 유학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받아들여서 원산의 부두 노동자로 들어가 가지고 총파업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원산은 이제 이주화의 땅이다라고까지 불렸던 그래서 공산당 내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는 이제 노동당 내 원산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서울과 직접 연결이 되는 원산은 서울과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원산 그룹을 평양 지도부는 이제 지방주의, 종파주의로 이제 비판을 하죠. 1946년도에 되면 이제 북한은 평양을 조선혁명의 민주기지이자 수도로 특별시로 이제 명명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죠. 새로운 조선의 심장이다, 수도이다라고 이제 호명을 해서 평양 중심주의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원사는 자기들이 중심이다라고 우리들의 중심은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파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1947년도 되면 이제 그 자기 비판을 위한 이제 원산 시당 열성자 대회를 개최해서 원산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비판을 하죠. 허정숙이라고 하는 조선공산당의 3대 여걸 중에 한 사람인 그 허정숙이 나타나서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데 원산은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소시민 도시인 관계상 소시민 근성이 농후하고 일제 항쟁의 역사를 가진 것이 지방적이고 통일된 지도 아래서 투쟁이 아니고 지방 어느 그룹과의 지도층의 투쟁을 가져온 역사적으로 지방성을 가진 경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사상 통일의 규율 강화가 약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비판을 하면서 원산을 이제 말하자면 그들 말로 까부수죠. 뭐 그런 걸로 원산을 이제 찍어 누르고 지방주의 파벌주의를 누르면서 이제 원산이 이제 많이 약화되는데 그 이후로 바로 이제 전쟁이 나면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원산 항이 보이시죠? 원산 항에서 일본인 마을들 그리고 이제 적정천의 시내로 흐르는 강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원산역인데 원산역 등등 그리고 보이는데 여기 산이 삼봉산입니다. 그 위에 있는 산이 이게 이제 장덕산이고 앞에 있는 이 산이 이제 그 공망산이라고 하는 산이고 뭐 이런 데가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원산이 없어진 거죠. 뭐 이 정도로 원산이 사라지고 그리고 원산리의 항만 옆에는 이제 원산 제휴소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조선 석유라고 하는 일본 석유 회사가 로얄 도치 셀은 북쪽에 있었고 이 남쪽에는 일본 석유 회사의 큰 정유 회사가 있었습니다. 원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전쟁 시작하자마자 북한군의 이제 원료 이 조달 기지를 예, 파괴한다고 해서 바로 7월부터 이 원산 제휴소를 다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철저히 파괴를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원산에 대해서 1953년 이후로 원산을 이제 복구하는데 약 한 20년씩이나 걸립니다. 동해에서의 물의 중심이었던 원산이 20년간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53년에 이제 원산시 복구 총 기본 계획들이 이제 나오고 뭐 그래서 새롭게 뭐 발전하는데
전후 복구와 이제 자립 경제를 위해서 이제 유럽의 여러 가지 동유럽의 지원도 받으면서 이제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도시 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동유럽에 이제 주로 동독이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의 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이런 설계들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원산 철도 공장 조선소, 그다음에 스미토모 후신들의 이제 제작소 그리고 이제 일본의 오노다 세멘트의 후신은 이제 천내리 시멘트 공장 등들을 이제 복구하고 그리고 이 주민들에 의해서 자체적인 이제 소비조합 그리고 생산협동조합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비생산협동조합들 이렇게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힘을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이제 가서야 항구 문화 휴양 도시, 철도 도로, 물류 도시, 그다음에 교육 도시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정형화됩니다. 91년도에 원산항 전경 사진이 운동신문에 실려 있는데 그때 이미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1990년이 되면 거의 갖춰지게 되죠. 78년도에 원산 평양 고속도로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74년 정도 돼야 비로소 이제 원산 니가타 항의 이제 제일동포 기부 사업이 원산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의 1959년부터 있었던 제일동포들의 길국 사업은 다 청진을 이제 이용하게 됐죠. 청진이 그나마 한국 전쟁 시기에서 덜 파괴됐기 때문에 한 20년간은 청진항이 중요한 이제 국제 물류 교류의 중심항이 됩니다. 그 뒤로 70년대부터 다시 원산항이 복귀가 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원산항이 일본과의 교류의 이제 중심이 되게 되죠. 그리고 원산 조선소가 서해 남포 조선소와 더불어서 북한의 양대 조선소가 되고 그리고 양대 해군 기지가 동시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으로서는 정준택 원산경제대학, 처음에 이제 원산경제대학 이 이제 생기면서 지방대학이 아니라 중앙급 경제대학으로서 원산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은 중앙급 대학이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앙급 대학인데 지방에 있는 게 이제 원산농업대학입니다. 원래는 이제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 안에 농업학부가 있었는데 그걸 독립시켜서 평양농업대학으로 나오고 이 평양농업대학을 사리온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원산으로 보내게 되죠. 원산농업대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소가 이제 베네딕트 수녀 수도회 이제 도건 수도원이죠. 그리고 신학교였던 자리를 원산농업대학으로 이제 하게 되죠. 원산은 카톨릭에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본고지였는데 지금도 이제 한국 카톨릭은 이제 이 원산의 이 수도원을 다시 교류하고 회복하는 거에 이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산농업대학이 이제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도원 자리를 농업대학으로 해야 된다라고 1948년에 원산으로 이전시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제 김정숙, 김일성 당시 이제 수상의 이제 부인이 김정숙이 원산을 김민정일과 함께 여행하면서 이 자리를 보고 여기가 농업대학이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이쪽에 농업대학이 들어왔다는 게 이 자리에 그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그런 글들이 써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경봉호가 다니게 되는데 만경봉호는 두 개이죠. 71년에 건설된 3,500톤급의 만경봉호가 청진 소속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74년부터 원산을 이제 운항하게 되고 그리고 92년도에 또 청진 조선소에서 약 9,600톤급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경봉호 이게 만경봉 92호가 원산 니가타를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양소가 활발하게 매년 해양 스포츠 이런 것들을 하는 사회지권의 중요한 교류의 스포츠 활동의 거점이 되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원산이 최고로 잘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92년도에 처음 건조된 만경봉 92호로 원산항에 도착하는 사진입니다만, 그 당시 원산의 이제 모습이죠. 앞에 여기 검역소가 있고, 여기 원산 광장, 퍼레이드 하는 원산 광장이 있고, 뒤에 이제 이거 북망산, 이거 삼봉산, 이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 이것이 이제 원산의 모습이어서 원산에 정박하는 이제 만경봉호를 타고 오는 제일동포들이 뭐 이 모습들을 보고 북한이 이제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첫 인상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곳이 이 원산항이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그 90년대 이후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모습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난의 행군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일 동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산은 그래도 잘 살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역시 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의 경제 제재로 무역과 방문이 중단된 이후로 원산 사람들이 2000년대 이후로 생활이 이제 많이 곤란해지게 되죠.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강원도 정신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주로 전력을 2000년에 안변 청년 발전소, 원산 청년 발전소, 국민 발전소 등등을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전력을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경공업들을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들을 소비재 상품들을 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팔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들을 갖게 되면서 원산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원산 구두공장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브랜드가 이제 매봉산 브랜드가 원산에서 나오게 되는 지방 경제 활성화의 모범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제 이런 핵무력 병진 건설 노선이 생기면서 원산에서 이제 SLBM 발사도 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갈마 해양관광지구도 건설하는 이 두 가지가 현재 말하자면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이제 말하자면 핵무력으로 이제 가게 되는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원산 지역을 이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이 지도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지도들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 갈마반도와 원산리 이 지역을 말하자면 새로 건설하는 원산시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 단순히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측면보다 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적 기반을 새로운 원산의 개발의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좀 민족주의적인 내셔널리즘적인 그런 측면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원산항을 지금의 이제 만경호가 정박하는 일본이 세웠던 원산항이 아니라 새로 원산항의 중심을 바꾸겠다고 하는 뭐 이런 측면들이 좀 보인다고 하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원산의 미래는 역시 이제 현재 부딪히고 있는 안전 보장의 문제, 그다음 국제 교류의 문제, 그리고 이제 통일을 볼 때 한반도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동해안의 그러니까 하나의 강원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축에서 강원도가 북강원도, 남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봐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뭐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의 야영대라든가 자전거대라든가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 국제 크루즈 뭐 이런 것들을 원산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국제 교류에서. 그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남북 철도 연결이라든가 많이 우리가 추진해왔던 것이긴 합니다만 특히 수산업 분야, 그다음에 고산지대 농축 산업 분야, 그다음 보건위생 분야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제재 상황에서도 지방 단위에서 풀 수 있는 남북 사이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유엔 제재 하에서도 풀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은 자료들 가지고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찬우 교수님께 우리 큰 박수로 감사 인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 44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질문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먼저 제가 이성희 교수님께 한번 먼저 그 강의 들으신 소감 혹은 뭐 코멘트 혹은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도록 좀 마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희 교수님은 원산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이제 자라났던
어떤 그 고향에 대해서 이런 귀한 강의를 들으시고 굉장히 감회가 더 새로우실 것 같은데 이성희 교수님 지금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떠셨어요? 네, 이성희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산시 개선동에서 네, 태어나서 예. 네,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본의 일본인 거주 지역이었던 곳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어쩌면 더 몰랐던 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일본 거주 지역이었던 그 원산 해방동이나 개선동이나 이쪽 지역을 살면서 제일교포들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아직도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이 원산에서 계급사회가 생기면서 하대를 했던 기억도 순간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고요. 그 교수님이 구글어스로 이렇게 다 편집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셔서 너무 고향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려가면서 이제 원산 경제대학교 덕원인데 지금 생일동으로 바뀐 이런 지역들을 농업대학이든 수산 지역이든 화학공장, 신발공장 두루두루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개선동이면 그 부두에 내려서 그 바로 광장이 있고 그 근처가 이제 개선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선동에 개선 호텔이라고 있죠. 개선역, 개선 호텔. 그게 최근에 많이 개장이 돼가지고 그 해안 호텔로 이름이 바뀌어 있더군요. 네. 제가 그 교수님이 가장 마지막 쪽에서 설명하실 때 최근에 사진을 해서 이제 만경봉호가 들어올 때 이제 네. 앞쪽에서 이렇게 원래도 네. 바다 쪽에서 예, 육지로 예. 사진을 예. 띄웠을 때 바로 그 광장에서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저희가 추모식을 예. 했던 장소이기도 예, 하고 그렇죠. 그 바로 앞에 이제 예, 예. 청년회관이 있었고 그 뒤에가 이제 그 청년회. 개선동으로 수사 뛰면서 그렇죠. 했는데 그 동네가 개선동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이 안 들어올 때는 만병봉호랑 이제 예. 만병봉호 배가 서 있는 곳과 불과 얼마 안 된 곳에 김일성 동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늘 예, 공부할 때는 그 불빛에 가서 공부를 하는 이런 그러셨죠. 경험도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이 현대 과거의 이제 원산을 또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네. 현대의 원산을 조금 두루두루 또 예.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재작년에 그 MBC에서 그 오디세이 철도를 해가지고 그 원산 안변에서 저 청진 나선까지 가는 철도 여행을 오디세이 철도 여행으로 이제 MBC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내 고향 이야기 이런 것도 이제 방영을 한 적이 있고 두 도시 이야기 이건 JTBC인가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원산 속초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튜브에도 거기에 짤막짤막한 동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그 방송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녹화된 것들이 있어서 2021년, 2022년도의 원산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시면 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이찬호 교수님은 원산을 몇 년도에 가셨던가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런가요? 음, 음. 저기, 아까, 이성희 교수님이 얼핏 이야기했는데, 만경봉호가 들어와서, 이제 제일동포들이 거기 원산에 먼저 거주를 하게, 되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걸 예. 하대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던 건가요?
이제 그 음, 북한의 넘어가세요. 계급 사회이면서 이제 계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럴 때 제일 아래 계급이 제일교포였거든요. 그래서 원산에서 살면서 제일교포가 이제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이제 식민지로 좀 힘들게 살았고, 일본 때문에 우리가 조선 사람이 많이 이제 피해를 받고 이런 교육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육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말도 김일성이가 찾아줬고 일본으로 인해서 뭐 이런 교육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말을 찾아준 위인이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런 우리의 좀 힘든 고난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본에 대해서 너들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또래 친구들한테, 그리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으로 있을 때에도 제일교포의 자녀들은 되게 많이 네, 이렇게 너희들은 대학이나 이런 진학에 있어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미 낙인을 찍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왜 그랬을까 회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게 지금 새로 이제 느껴지는 건데, 지금 조총련계 제일 교포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 손가락질을 받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학교 그들이 일본에 살면서 우리말과 우리 그 역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한국에 와서도 마치 일본인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대를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북한은 그 우리 학교를 지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대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 가서도 똑같은 그런 하대를 받았다고 하니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이성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연구자로서 북한에서 그 귀국하신 분들, 북한에 귀국하신 제일동포들을 인터뷰해보고 좀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동포들이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초기에 온 사람들은 북한이 이제 잘 해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고등교육도 받고 주로 이과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문과보다는 이과 쪽으로 가서 기술 쪽으로 이제 많이 가지만, 그런 대로 사회적으로 이제 정착은 하지만, 문제는 그 문화가 좀 맞지 않아서 원래 조선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제일동포들은 남쪽 경상도 출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경상도 문화하고 또 이 북쪽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섞여서 살지 못하고 따로 살아서 결혼도 자기들끼리 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사회적인 차이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뭐 있는 사람들이 좀 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와서 장사도 하고 잘 살게 되는 거니까, 주로 원산에서도 제일동포 사람들이 돈 장사하고 돈 꿔주고 뭐 이런 하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 질서에서는 상당히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데다가,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고 계속 송금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이 지역사회에서 있었던 거지, 제도적으로 제일동포를 차별해야 된다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다만 사회 민심이 그들을 완전히 품을 수 있는 민심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죠. 예, 권성아 교수님이 지금 손 드신 것 같아요. 권성아 교수님, 예, 저기 마이크 해제하시고. 예, 볼륨이 아직도. 예, 됐나요, 말씀하세요. 이제? 예. 예.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한다는 걸 11시를 모르고 있다가 10시 59분에 급히 핸드폰 보다가 저기 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제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원산에서 광석동 교회에서 혹시 기독교인이신가요? 예, 예. 예. 네, 광석동 교회에서 빠져나온 저기 서구동 교회에서 시무를 하시다가 6.25 전쟁 때 공산당들한테 함흥 니켈 강산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의 그런 순교 때문인지 통일에 대한 그런 비전을 받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는 할아버지의 뜻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원산에 대한 관심이 요즘 이제 최근 많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준비 없이 봤는데 너무나 말씀들에 고마운 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더 혹시 뭐야, 서구동 교회 자리가 그쪽에 극장인가 아마 원산역에서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 오면서 그쪽입니다. 있는 곳에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원산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른쪽이 광석동이에요. 네, 거기 학교들이 많이 있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빠하고는 남쪽으로 이제 미리 보내셨는데, 저희 할머니와 어린 삼촌들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고선 아마 지하교회로 다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의 소식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6.25 그렇죠. 전쟁 예, 때 저기 예, 했던 그렇죠. 분들의 예, 소식은 예, 예. 모르겠죠. 예, 일본을 그리고 통해서 해방 이렇게 이후에 많은 네, 원산에 남은 분들이 한 6만 명 남았다고 합니다만 예, 남은 인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네, 신분 조사를 통해서 다른 지방으로 전출 보내거나 또는 네, 외지 사람 네, 원산으로 다시 보내거나 이렇게 50년대에 네, 그런 당원증 교부 네, 사업이라든가 뭐 또 그다음에 남쪽에 피난 간 사람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50년대에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서 네. 상당한 인구 변화가 5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했지만, 어,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없는데, 혹시나 거기 남아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제 또 안 좋은 일들을 당하실까봐, 예,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찾거나 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마음에 이제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지하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도로 쭉 맥은 이어졌을 거라고 보고, 저의 소망은 원산에서부터 1903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듯이 예, 원산이 다시 믿음의 그런 씨앗들로 인해서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이 평양까지 다시 전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언제 뵙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사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예, 네, 하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푸트 선교사 그리고 네, 이제 페닉 선교사 침례교 네, 여러 캐나다 선교사들이 본거지를 삼고 있어서 아마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영향권 속에서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유, 너무 귀한 분들이 또 이제 질문도 해주시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예, 안경모 교수님 한번 질문 마이크 해주시고, 예. 오늘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특강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 있는 안경모 교수고요. 작년 8월 달에 은퇴하고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토목공학 중에서 해안항만공학이라는 걸 전공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그 원산에 있는 그 항만이 이제 6.25 때 파괴되고 이러면서 청진항이 사용되다가 다시 그 나중에 이제 원산항을 사용하게 되고 또 그 일본인 거주 지역하고 그 북한 그 한국인 거주 지역 사이에 항만이 따로따로 있었는지 그런 것 좀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제시대 그 원산항은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원산 만경봉호가 정박하는 그 지역이 이제 원래 일본인 거주 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원산항, 원산부두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거주 지역은 공업지대이면서 어항이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항은 두 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객선이 다니는 원산항하고 어항이면서 공업항인 그 만으로 들어와 있는 조선리, 그러니까 원산리의 조선인 마을에 있는 항이 있었죠. 그래서 일제시대 두 개 항이 운영이 되다가 이제 성격이 달랐던 거죠. 근데 해방 이후에 그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에 공업지대들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공장들 들어서고 화학 공장들 들어서면서 말하자면 공업 물동량이 그쪽에서 주로 다니고 만경봉호가 다니는 화객선은 주로 여객선들이 다니는 이제 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원산 북항이라든가 문천항, 즉 공업지대 항만하고 원산 리 쪽에 항만이 거기에 또 조선소가 더 크게 확장이 되면서 그 만으로 들어서 있는 과거에 어항이었던 곳이 어항이 안변 쪽으로 많이 옮겨지고 그 안변 쪽에 어항이 옮겨지고 일제시대 어항이었던 곳이 지금의 사회주의 조선에서는 다 공업 화물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산 금강산 개발 계획이 몇 번에 걸쳐서 수정이 되어 가는 걸 제가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북한의 생각은 공업항으로 되어 있던 사회주의 공업항으로 되어 있던 그 원산 항을 그 화객선 부두항 말고 공업항을 그 관광 여객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공업항으로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장래 계획은 북쪽에 공업항이 있고 문천 북평항이 공업항이 있고 그다음에 만경봉호가 다니는 거기는 그냥 원산 부두항이면서 관광지로 두고 뭐 일본과 뭐 다니면 계속 그걸 쓰겠고 그리고 북한 스스로 말하자면 금강산을 생각하는 대규모의 관광 크루즈가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갈마반도 선까지 그런 관광용 여객 터미널을 세우고 하는 대규모의 원산항 개발 계획이 옛날 일제시대에는 그냥 어항이기만 했던 조선인 거주 지역을 지금의 북한은 대규모의 여객항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내놓은 적이 있죠. 그래서 대규모 호텔이라든가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그쪽 지역에 거기가 동네 이름이 중동, 상동 뭐 이런 이름인데 그래서 중동 개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역입니다. 청진항은 어떤가요, 지금? 청진항은? 네? 청진항은 어떤가요? 그 규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청진 쪽에. 청진항은 새로운 청진항 개발 계획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1970년대부터 쭉 그냥 지금까지 청진항은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라는 게 한 700만 톤 정도죠. 그러니까 그 청진항은 김책 제철소 전용 항만이 있어서 그 정도 화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김책 제철소 전용 화물항이 청진 서항이고 일본 사람들이 지었던 여객선이 다니고 뭐 저기 뭐 이런 그 하객항은 청진 동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청진 동항의 화물 처리 능력은 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동해 지역에서 여객선이라든가 화객선이 다니면서 클 수 있는 거는 원산이 압도적이죠. 청진보다. 전체 화물 총량으로 보면 현재 청진항이 원산항보다 큰데 그건 청진 동항, 서항 두 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근데 현재 원산항의 화객선은 현재 원산 부두밖에 없고 그리고는 공업항의 북항하고 원산 남쪽에
만에 있는 항이 그렇게 크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화물 처리량으로 보면 원산이 현재는 청진에 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저기 우리 안경호 교수님은 며칠 후에 이제 또 이찬우 교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거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초과됐네요. 너무 질문들이 많고 그 강의 내용이 너무 알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질문거리를 메모를 해놨습니다만 일단 오늘 강의는 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거듭될수록 더 열기를 더해 가는데 우리 울떡쌤이나 이제 동해안의 항구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 원산편 우리 기대하셨던 것 훨씬 그 이상의 그 알찬 내용으로 강의를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강의 해주신 이찬우 교수님께 큰 박수 우리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예, 우리 저기 유튜브로 만들어서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녹화 퀄리티도 좋았기 때문에 잘 이거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참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질문하세요. 그런가요? 그래도 남아있는 공식적으로 끝난 걸로 질문하셔도 하고. 돼요. 예, 이제 아유, 공식 너무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 정말 훌륭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자료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희연구소에 있습니다. 이름이 김승진이고요. 지금 국적이 일본이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복잡하면서도 네. 그러면서 그 대창동 말씀하셨어요. 네. 네. 참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인데 네. 저는 두 가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 일본이 식민지였던 그 과거에 대한 것을 냉철하게 보고 극복하고 네. 그렇다고 지금의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좋게 생각하거든요. 또 미래를 가야 되거든요. 그게 머무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과거는 과거고. 예. 예. 그런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 예. 그래서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강의 이 모든 것은 정말 정확한 한국인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양면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렇게 극복을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대창동 바꾸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하나 묻고 싶고, 예. 또 하나는 저는 뭐 저의 개인 대답이라면 한국의 과거 우리 이제 선배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자신들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 분들이 주류의 막 군사정권 때는 더더욱이. 근데 그러면서 그 전에 이승만 장면 정부 때 바꿀 수 있었던 것들이 그때 너무 짧게 끝났고 그 뒤로 오랫동안 군사정권이 박정희 정부 자체가 일본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일본식 말로 오야붕처럼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고 패턴이 극복되기까지는 그런 대창동을 이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할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미 저는 1990년대 이후로 이미 30년이 지났거든요. 90년대 이후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기이고 이미 한국이 국제 통화 위기 극복하면서 IT로 성장하고 어느 정도 일본과 이제 맞먹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일본을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는 정도로 문화적으로도 이미 앞서는 시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옛날 건 아예 모르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옛날 분들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위로 생각하고 이런 그 극단적인 양극적인
아예 오야범으로 생각하거나 현재 아예 무시하거나 이런 두 가지 패턴으로 우리 스스로의 과거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하고 수정해 나갈 만한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일본을 앞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부분이 있고, 흐름은 또 이렇게 앞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세의 흐름은 정말 무시 못하는 건데. 예. 아, 맞네요. 극단적인 부분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한국에 오시나요, 곧? 저예요? 예, 예, 그 정진호 교수님께서 포항에서 하시는 예. 그 포럼이 하나 있어서 제가 4일, 5일 날 포항에 있게 됩니다. 예. 그때 자, 저도 그리고 참석하는데 이제 그때 좀, 예, 좀 많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 여름방학 제가 예, 한 가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네, 예, 예, 북한이 SDG에 대해서 국가적 자발 네, 보고로 유엔에 보고를 하잖아요. 이거에 관련한 예, 북한의 지금 현재의 뭐 기후라던가 이런 것들을 북한이 유엔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자력갱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후변화나 이런 거는 유엔에 협력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이에 예, 대해서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UNDP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유엔의 이러저런 그 기관에 북한 뭐 공무원들이죠.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뭐 이제 그런 이제 센터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뭐 국제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얘기도 나눠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국제 기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의 공무원들의 생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개변돼 있어요. SDGs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 예를 들어서 그 수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자기들대로 나름대로 이제 기술 검토를 하고 그래서 탄소 거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탄소 거래 같은 것도 이미 2000년대에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지정한 수력 발전소에서 탄소를 줄인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줄인 거를 탄소 거래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위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것에 대해서 국제 협력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상당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놀란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북한이 자기들의 체제를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종의 폐쇄주의적인 발언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폭력적인 발언들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상황에 또 적응할 수 있는 여지들을 항상 남겨놓고 있는 그들도 하나의 국가니까 그런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의 요소들은 다 겸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하고 조금 동떨어지긴 한 건데요. 최근에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지금 시대에 그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서 물자가 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식량 사정도 어렵고 지금 북한의 상황이 안 좋은데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다 그렇게 얘기 들리는데 지금 근황을 좀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북한 상황의 어떤 그 식량 사정, 근황이라는 게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한 식량 사정이라든가. 경지대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막 카더라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공식적인 통계에 나오는 거라든가 근데 통계에 나온 것들은 그런 비공식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유추해 보는 건데 뭐 현재
사람들의 왕래는 아직까지 이 세관 통과 못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철도를 통한 그리고 선박을 통한 물자 공급들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뭐 미국의 뭐 상업 위성들이 숫자를 세서 뭐 그거를 발표를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했더군요. 그래서 아마 중국으로부터 남포항에 들어가는 이제 선박의 횟수가 과거에 비해서 코로나 직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몇 배로 늘기도 하고, 그리고 수출 금지로 되어 있는 석탄이 중국으로 사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석유 제품들이 철도로 들어오는 거가 막 위성으로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느껴지는 철도가 움직이고 있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런 위성 장치로 이제 보는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되는 정도 이상으로서도 현재 코로나 시대에 북한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중국도 현재 들어가기 어려운 국경지대에는 거의 발을 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아는 뭐 지식이 있을 수가 없죠. 저도 그런 사람들의 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겁니다만 북한의 물가나 식량의 가격들이 왜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 약간의 상승은 하지만 급격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또는 환율이라든가 이런 그 추세 분석들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뒤에서 받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심증을 갖게 되는 거고.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그 서로 간의 외교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밀접한 그런 발언들을 서로가 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러저러한 북한 살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그런저런 그 공헌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으로부터 이러저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현재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서로 간의 거래를 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하는 정도죠. 네. 저기 어느 저 잠깐 접한 얘기인데 네. 이렇게 물가도 좀 그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 토론들 많이 토론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성희 우리 교수님이신가요? 질문하시던 그 VNR 관련해서 그 평이 두 가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VNR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SGS의 VNR 보고서가 이게 굉장히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하게 북한의 자료를 보고하는 그런 자료인데, 예. 그것이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 그게 네. 이렇게 굉장히 관심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뻔한 내용도 많죠. 예. 하나마나 말도 많고. 네, 그렇더라. 그래서 이렇게 평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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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북한의 글을 그 연구자들이 읽을 때 10줄 있으면 9줄은 하나만 안 그리고 딱 한 줄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최근에 보고한 건 없죠? 예. 그때 보고한 국가 보고서 이후로 추가로 보고한 건 없습니다. 네. 이제 공세가 풀리고 그런 외교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국제기관들이 SDGs 실행을 위한 검토 회의를 평양에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야 뭐 좀 더 자료들이 나오겠죠. 뭐 저는 공세가 풀리면 SDG에 관해서는 부분 아마 그쪽 관련의 유엔 기관 실무자들